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아주 강렬한 순간이 있지 않고서야 6살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다수에 속하지 않은 경우였던 듯 싶어요. 어렸을 때의 일들을 거의 다 기억을 하는 편인데 이를테면 5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던 시기에 이런 일도 기억을 합니다. 형, 내가 이번에 그 돈 없으면 진짜 큰일 나. 동생 살린다고 생각하고 딱 500만 원만 빌려주라. 저기 형수님, 돈 이야기 꺼내서 저도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작은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돈을 빌리러 오셨던 때였어요. 그게 무척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실 때의 작은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간절하고 긴박해 보였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가까운 친인척이 혹은 지인이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며 간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대뜸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각자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500만 원이 현재에도 결코 만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 큰 단위로만 느껴졌었죠. 그 돈을 작은 아버지께 빌려드리는 것은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커다란 결단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아주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건만 받자마자 작은 아버지께서는 입을 싹 닫으셨어요. 이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건가 싶었네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전전긍긍을 하며 마음을 졸이는데 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천하태평해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참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아예 나를 잡고 작은아버지께 돈을 갚으라고 크게 종용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친가에서 온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고 작은아버지께서도 꼭 자리하실 수밖에 없는 때였거든요. 그때를 저희 부모님이 노리신 것이었죠. 제발 돈 좀 갚으라고, 대체 언제 갚을 거냐고 두 분이 그러셨더니 작은아버지께서는 아주 난리를 피워대셨고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아직 힘든 상황이야. 이런 나한테 꼭 그렇게 압박을 주면서 수치심을 안겨주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형, 나는 진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형을 가장 좋아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컸었는데 이제 나를 인격적으로 막 깎아내리는 형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야, 이 못난 녀석아. 네가 반년 내로 꼭 갚겠다고 몇 번을 말했었냐? 그래놓고 언제쯤이면 줄 수 있겠다는 언질 한 번도 없이 지금 1년이 넘도록 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열불이 터져서 이러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쩌고 살라는 거야? 그래, 내가 다 잘못이네. 내가 죽어야겠네.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목숨으로 돈을 대신 갚아야겠어. 우리 형수님, 제 목숨값으로 설마 500만 원은 쳐주시겠죠? 예? 제가 그냥 이대로 죽을까요? 그래도 될까요? 작은 아버지께서 무섭게 눈을 부릅뜨시며 숨 넘어갈 듯 흥분해서 그러시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크게 놀라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당장 죽겠다고 그러셔서 지켜보던 온 집안 식구들이 저희 부모님을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일단 참는 게 맞는 거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겠다면서 돈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면서 다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고개를 떨구시는 수밖에 없었지요. 7살 때는 큰이모께서 저희 집에 돈을 빌리러 오셨습니다. 눈물을 훔치시며 반드시 꼭 금방 갚을 테니 빌려만 달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언니이시잖아요. 외면이 쉽게 안 되었죠. 큰이모께서 하도 간청을 하셔서 그때도 없는 형편이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다가 빌려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안 좋은 일에 쓰시려고 그랬던 것이었고 그 후로 수개월을 묵묵하게 기다리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어렵사리 돈 갚으라는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는 큰이모께서 경찰에 신고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얼마 뒤에 큰이모께서는 재판을 받으셨고 감옥까지 가셨어요. 가장 황당했던 점은
큰 이모부와 그 자식들이 저희 집을 원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큰이모께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시는 것에 도움을 받았다는 논리였죠. 그래놓고 나중에 큰이모네 부부가 이혼을 하셨다는 점이 가장 쓴웃음이 지어지는 대목입니다. 기가 막혔어요. 대략 큰일들이 이 정도였고요. 자잘한 것까지 더하자면 더욱 많았어요. 저는 햇볕에 하루에 아주 잠깐만 들어오는 집에 살면서 돈이 대체 뭐길래 이럴까 하는 궁금증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7살은 유독 길었어요. 큰이모의 사건도 있었고 다른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거든요. 모두가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들떠있던 그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가 그대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한쪽 손에 제 오빠의 작은 손을 붙들고 계신 채였습니다. 제가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거든요. 되게 똑똑했었던 기억이 나요. 주변에서 오빠를 두고 영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영특해서 나중에 분명 크게 될 인물이라고 동네의 모든 어른들께서 그렇게 쑥덕거리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이고 보고 들었던 바 있었어요. 똑똑한 오빠가 있었기에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금전적으로 힘들어지셔도 인간관계와 가족관계가 어그러져도 늘 힘을 잃지 않으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이 미래라는 얼굴이 집안에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제 오빠였죠. 모두가 영재라고 불렀던 그 어린 소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던 그날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작은 인형이었어요. 여자 인형이요. 저렴한 것이라서 포장 상태도 영 불량이었으나 그 선물의 주인공이 받았다면 무척 기뻐했을 인형이었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차곡차곡 모았던 코 묻은 용돈을 가지고 연말이랍시고 선물 하나 샀던 거예요. 하나뿐인 동생을 위한 여자 인형이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똑똑한 데다가 동생까지 잘 챙기는 아들이 대견하였을 테고 보기만 해도 배부른 느낌이셨을 겁니다. 그런 아들이 눈앞에서 싸늘히 식어가는 걸 아버지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와서 하루 뒤에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아버지께서는 자책에 시달리는 눈물과 한숨만 토하셨어요. 어머니와 저를 향해 남기신 유언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간신히 남기고 떠나신 유언은 미안해 라는 세 글자였죠. 저는 아버지와 오빠가 영원히 잠든 그곳에 저를 위한 선물이었던 여자 인형을 놓아주었습니다. 저 대신 그 인형이 그곳에서 아버지와 오빠를 따뜻하게 지켜주기를 바랐어요. 아직은 너무 추운 겨울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참 길더라고요. 좀처럼 봄이 오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셨던 친척분들이 이제 누구 하나 저희 모녀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연락이라도 받을까봐, 도와달라는 소리라도 들을까봐 모두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어요. 의리 같은 것은 내다버린 그 사람들의 자태를 보면서 저는 제 부모님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여태껏 그렇게 사시면서 억울한 비난이나 당하시고 돈이나 뜯기시고 그렇게 지내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분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저는 대번에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학급마다 아이들이 가득 차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저만큼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처럼 그 또래의 아이 같지 않은 아이는 정말이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숙하게 생각하는 제 자신이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형편도 구질구질한 주제에 머리가 좋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아차린 사실이었죠. 제가 저보다 낮게 사는 모든 아이들보다 머리가 좋다는 것이요. 선생님들은 공주처럼 예쁘게 입은 아이와 친구들 사이에 대장 노릇을 하는 활기찬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소외를 당하며 제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본의 아니게 수면 아래로 감추게 되었죠. 가난한 집구석이 짜증났어요. 아버지의 부재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게 분명한 오빠가 남긴 흔적들이 전부 다 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제 생일날이면 꼭 잔치를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초대해봤자 누가 오겠어요? 이 좁은 집에서 뭘 하겠냐고요. 제가 어렸던 당시 그 동네에서는 자기 생일날이면 또래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상의 음식들을 나눠 먹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게 유행이었던 것이죠. 저는 친구들의 생일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부러워만 했지 언감생심 제가 주인공이 되어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순이야, 이틀 동안 엄마가 초대장을 만들어 봤어. 초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순이가 여기다가 이름만 써넣으면 돼? 종이를 왜 자꾸 찾으시나 그랬더니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가 엄마한테 이런 거 해달랬어요? 누가 생일 잔치 같은 거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좁고 허름한 집보다도 사실은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형제도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친구들에게 저의 가정 환경을 보이기 싫었는데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는 어머니가 정말 바보 같은 어른이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어머니께서는 어린 제 마음 정도야 진작 다 꿰뚫어 보셨지만 너른 마음씨로 항상 저를 품어주셨을 뿐이었어요. 생일 초대장을 만드실 정도로 생각이 세련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일 잔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해서 울며 잠이 들었었는데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완성하신 생일 초대장에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까지 예쁘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도대체 제 친구들 이름은 어떻게 아신 건지 그걸 보자 저는 아침부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그날 옷소매로 눈을 문지르며 등교를 했던 것 같아요. 초대장을 받은 친구들이 신이 나서 참석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괜스레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당일이 되자 제 걱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아기자기하고도 근사한 생일상이 좁은 집 가운데에 차려져 있어서 저는 신발과 가방을 동시에 벗어던지며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네요. 어머니께서 이면지들을 모아붙인 종이로 직접 만들어주신 꽃갈모자가 민망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신나게 음식을 먹고 있었기에 저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꽃갈모자를 쓰고 생일상의 중앙에 앉은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픔과 상처 위로 웃는 법을 배운 아이가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11살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 새벽에 제가 먹을 아침밥을 부지런히 차려놓으신 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당시에 2군데 다니셨는데 이른 아침 새벽에는 목욕탕 청소를 가셨어요. 그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하필 그때 심근경색으로 괴로워하셨고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지셨더라고요. 불행은 이렇듯 쉽게 겹겹이 쌓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깜깜한 길을 나서시는 게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 남편과 아들을 잃으시고 그래도 남은 딸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열심히 사셨던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의 상태는 무척 좋지 못하였어요. 의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대로 영원한 작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너무 간절하고 슬퍼 보이는 저를 어른들은 선뜻 말리지 못하였죠. 한참이나 그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는 멍하게 나간 초점으로도 저를 알아보셨고 삽시간에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장면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미칠 것만 같아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초인적인 힘을 끌어모아서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소리는 차마 나오지 않았고 입모양뿐이었으나 저는 단박에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긴 유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엄마는 미안하다고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못난 딸이라서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도록 만든 거예요. 매번 진짜로 미안한 사람은 언제나 나였는데. 엄마, 제발 버텨주세요.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앞으로 착한 딸이 될게요. 엄마 속도 안 썩일게요. 제가 간절히 외쳤으나 어머니께서는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감긴 그 두 눈은 영영 다시 뜨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죠. 어둑하니 무섭고 무척이나 추웠던 그 겨울의 아침 새벽길이 어머니께서 걸으신 인생의 마지막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추위가 없는 곳으로 떠나셨고 아버지와 오빠 곁에서 안식을 취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곳에 두었던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여자 인형을 정성스레 매만진 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네가 정말로 나 대신 우리 가족 옆에 있어줘야 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아마 이곳에 올 텐데 그때까지는 네가 여기서 내 역할을 해줘.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그 인형에게 당부를 남겼습니다. 영원한 잠에 드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그곳에 있는 여자 인형을 보자 저까지 포함한 네 식구가 이곳에 못 박히듯 자리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어째서 우리 가족은 이런 고통을 연달아 겪어야 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슬픔 속에 잠겨있던 동안 친인척들은 각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죠. 순이 쟤는 죽은 자기 오빠만큼 똑똑하지는 않지? 혹시 뭔가 장래를 보고 기대해도 될 정도가 될지 안 될지. 나중에 잘 돼서 돈이나 잘 벌 인물일지. 글쎄다. 나도 딱히 순이가 영재라느니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다들 마찬가지죠? 죽은 애만 유별났을 뿐 순이는 평범했지. 하여간에 나는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순이를 거두어갈 형편이며 상황이 전부 안 된다는 점을 모두 알아주세요. 나는 아주 떳떳하게 순이를 안 맞는 겁니다. 다른 핑계 없이 정말로 형편이 안 돼서요. 누구는 형편이 되는 줄 아나? 나도 안 돼. 애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슬쩍 밑밥을 까는 것 같아서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그렇네. 아무도 애를 안 맡겠다고 그런다면, 진짜로 아무도 없다면 애는 고아원에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애가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야. 하긴 불쌍하다고 해서 다 될 일이면 우리나라에 불쌍한 애는 안 남아 있었겠지. 저는 뻔히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후벼 파지는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으나 그것으로 제가 좌절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름만 친척일 뿐 어머니와 저에게 하등 도움 한 번을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와 오빠가 살아있을 적에도 저희 집에 민폐만 끼쳤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기댈 거 하나 없었고 기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덤덤하게 고아원으로 가게 된 저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기껏 친해진 친구들을 두고 전학을 가야 한다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죠. 친척 어른들은 전부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종종 들르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고 고아원에 들르겠다던 약속을 지킨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어렸을 적에 품었던 생각, 돈이 뭘까에 이어서 어른은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을 추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불행하고 힘들다며 떠들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저마다 다 그렇다고 외치고 있는 곳이 고아원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되었지요. 각자 개성은 다 달랐으나 제가 느꼈던 고아원 아이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관심에 목말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틈 바구니 속에서 제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서열도 아이들 사이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나이가 우선이었죠. 나이로 찍어 누르면 밑에 아이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었고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였어요. 특히나 언니들도 그렇지만 오빠들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일찍이 성숙한 생각들을 했다고 언급을 드렸죠. 그랬던 덕분에 저는 오빠들을 본능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린 여자이만큼 손쉽고 구미가 당기는 먹잇감은 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고아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그 많은 아이들에게 전부 관심을 기울여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방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도움을 청하는 게 썩 좋게 먹힐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다가 제 머리가 꽤 좋다는 사실에 주목했어요. 이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간 뒤 새로 다니게 된 학교에서 시험 공부에 매진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집중력을 발휘하였고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단박에 학교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성적표를 고아원의 원장님께 드렸어요. 아니, 이게 뭐야? 난 또 직접 나한테 쓴 감사 편지인가 했더니 아니구나. 이게 웬 거지? 성적표?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순이야, 이게 정말 네 성적이 맞아? 네, 원장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성적을 보고 다들 기뻐하시길래 원장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서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럴 수가. 아무런 공부도 따로 시킨 것이 없는데 게다가 마음 추스리기에도 힘든 시기일 텐데 전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와? 순이야, 네가 아무래도 영재인가 하는 그런 것 같구나? 제 성적표를 쥔 원장님의 주름진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되었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도 저는 학교에 이어 고아원에서도 선생님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제가 고아원의 앞길을 밝혀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12살이라서 입양을 가기에 인기가 좋은 때는 결코 아니었지만 이렇게 머리가 좋다면 혹시 또 모를 일이라고 떠드는 선생님도 계셨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요행으로 한두 번 좋은 성적을 낸 게 아니라 정말로 대단하게 머리가 좋다는 것을 더 증명해야 할 거라는 소리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솟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해낼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입양을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입양을 가는 것이 좋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으나 조금도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어른들이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해가는 집이라면 필시 돈과 관련해서 수상쩍은 구석이 있을 게 틀림없다고 여겼어요.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양을 가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른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만은 아주 확실했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은 저를 입양할까 말까를 고민하며 고아원에 찾아온 어른들을 향해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음속의 어두움을 조금만 꺼내 보여도 저는 우중충하기 짝이 없는 아이로 변신했기 때문에 하도 어두워서 키우기 꺼려지는 아이처럼 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저를 입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어른들이 종종 존재했고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저에게 자주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제가 학교에서도 꽤 잘 지내는 학생이라는 이미지가 박히자 아무도 저에게 시비를 걸거나 괴롭힘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도 제 곁에는 얼씬도 않았죠. 제 옆에 있으면 주목을 받으니까요. 계획했던 대로 평탄한 고아원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친구들이 몇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노는 걸 제가 좋아하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왜 저에게 친구가 안 생기는지 의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서 저랑 동갑내기인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순이 너는 친구하기에 좀 무서운 것 같아. 왜? 내가 너한테 무섭게 군 적이 있었어?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니, 무섭게 구는 건 아닌데 그냥 무서워. 다들 자기 생일은 특별하게 생각하거든? 근데 너만 안 그래. 너는 우리한테 생일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잖아. 생일 챙기는 걸 엄청 싫어하고, 그리고 겨울이 싫다고 하면서 겨울이면 계속 기분이 나빠 있어. 겨울은 되게 긴데 그동안 너는 계속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다들 순이 네가 무섭대. 다가가기에 겁이 난대. 저는 생일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났거든요. 손수 딸을 위해 정성스레 차려주었던 생일상, 생일 초대장, 꽃갈모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그 감정을 감당하기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어요. 저에게는 생일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진 모양이었죠. 겨울도 싫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까지 다 앗아간 너무나도 뼛속 깊숙이 지리는 계절이었으니까요. 생일도 안 챙기고 기나긴 겨울도 끔찍하게 아이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아무도 저를 지켜줄 수 없으니 저 스스로 잘 이겨나가야 한다는 강박 정도만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와 친구를 하고 싶은 아이가 없는 것도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친구가 없는 이유를 깨닫고 나서 미련을 버렸습니다. 계속 혼자 지냈어요.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공부에 더욱 몰두를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에게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주시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아원들도 많이 돌면서 봉사활동을 해온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나 뭐 그러더라고.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한 모양이야. 그러면서 겸사겸사 혹시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어떤 소식이나 단서라도 있을까 찾아보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알게 되신 거예요? 여기에 공부를 무척이나 잘하는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더라. 만약에 그런 똑똑한 아이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어디까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순이 네가 앞으로 필요한 문제집, 학용품, 학원 다니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대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분도 주머니 사정이 아주 넉넉하신 분 같지는 않아.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 솔직히 제정신이겠어. 돈도 그렇고 많이 힘드셨을 테지. 그래도 아이 한 명쯤은 책임을 지고 후원을 쭉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하시네. 내 생각에는 다시 없을 기회 같은데 순이 너는 내 욕심과는 다르게 어디에 입양을 가는 것도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 이런 후원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얻으시는 건 뭐죠? 얻는 것? 글쎄다. 아마 보람이 아닐까? 후원을 한 아이가 잘 되면 기쁘고 벅찬 감정이 들 테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대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분은 저에게 뭔가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어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좋은 마음 하나로 돈을 쓰는 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원장님. 순이야, 네가 똑똑하고 똑부러지기까지 하다는 걸 나도 이제는 잘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것은 무척 힘든 과정이 될 테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를 설득하지 않으련다. 다만 그 후원자 어른을 의심하고 경계를 하면서 도대체 그 안에 숨겨진 저희가 뭘까 궁금해하면서 그 후원을 받지 않겠니? 받으면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 순이야, 네 미래를 위해서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꼭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원장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스스로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그동안 원장님을 따르면서도 저를 지켜줄 방패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원장님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적당히 속물적이고 가끔은 나태한 그런 분이라고만 여겨왔었어요. 고아원이 운영되는 실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법했죠. 고아원은 늘 다사다난했고 이곳을 지옥으로 여기고 있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제 앞에서 보여주는 원장님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개인 후원을 받아서 공부의 날개를 달기를 원하시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저는 자존심을 접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았죠. 사람은 절대로 한 가지 얼굴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원 없이 문제집을 구해다가 풀어볼 수 있었어요. 슬슬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 과정으로만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무리인 것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기에 필요한 문제집을 다 사다가 풀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문제를 풀던 제 손끝까지 짜릿함이 번졌습니다. 제가 세계의 천재 같은 그런 대단한 유형까지는 아니었던지라 저도 힘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막히는 문제 앞에서 좌절도 많이 했었고 공부를 하는 게 어느 순간 너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벅차서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를 대신해서 제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오래된 여자 인형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그 소중한 돈으로 저를 위해서 그 여자 인형을 사고 손에 쥔 채로 숨을 거둔 모두가 입을 모아 영재라고 하였던 죽은 오빠를 떠올렸어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죽은 오빠가 간절하게 살고 싶어 했을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허비할 수가 없었죠.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잡아가며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최고의 성적만을 냈습니다. 저는 계속 후원을 받고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후원이 아니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후원자분을 몇 번이고 뵙고 싶었습니다. 후원자분의 선한 의도를 의심했었던 과거에 제가 틀렸다는 것을 어느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뒤였죠. 그러나 그쪽에서 저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제 공부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응원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스스로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낸다면 그때 만나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저는 반드시 대입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이유가 더 생긴 것이었죠. 저를 시기 질투하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부잣집 딸내미로 유명했던 같은 반 애가 저한테 경멸 어린 눈빛을 던졌었죠.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보기만 해도 얄미워 죽겠는 저게 왜 자꾸 나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거야? 다 들리거든. 혼잣말을 나불거릴 거면 교실 밖으로 나가서 해줄래? 쉬는 시간인데 이 정도 목소리 내는 것도 안 돼?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더럽게 까불거린다. 그래봤자 고아인 주제에. 아등바등 그렇게 발버둥 쳐봐. 어차피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넌 결국 고아야.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들었는데 뭘 다시 말하라고 그래? 그래. 다시 말해줄게. 이 고아야. 애미 애비도 다 없는 불쌍한 고아년. 걔의 말에 반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걔를 향해 비난의 눈길을 던지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차가운 얼음 같다는 평가를 듣고 있던 제가 과연 그런 모욕 앞에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폭발해 버릴 것인가? 다들 호기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을 둘러본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반에 참 많구나. 수준이 안타깝다. 제발 내가 지금 화를 내면서 뒤집어 엎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줬으면 하고 바라는 눈빛들. 대단하네. 그래, 앞으로 다들 그렇게 살아. 너도 계속 그렇게 살면 돼. 애미 애비 다 없는 불쌍한 고아년보다도 항상 성적이 못 나와서 열등감에 치를 떨고 발작을 해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한심한 년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
저는 당당하게 맞섰고 그러자 악에 바친 개가 제 머리채를 잡았었죠. 때마침 수업 시간이 시작된 직후였기에 선생님께 딱 걸렸고 개는 아주 공손하게 제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더 이상 혼나지는 않았어요. 부잣집 딸내미로 유명했으니까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의 축소판이었는데 후원자분께서는 어째서 저에게 대가 없는 선의가 있다는 걸, 고아도 남부럽지 않게 잘 되어야 한다는 걸 왜 알려주고 계신 건지 의아했어요. 그런 의아함을 품을 때는 항상 제 입가에 미소가 그려져 있었죠. 제 머리채를 잡았던 개는 대입 시험 이후에 재수를 곧장 결정했습니다.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후원자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기로 한 곳에서 저는 일찍 도착해 있었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분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역시나 저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오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얼른 일어나서 꾸벅 인사를 드렸죠. 그간 사진으로만 보고 편지로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구나. 순이야, 서울대 의대라는 최고로 멋진 결과를 낸 것 정말 축하한다. 이제 보니까 후원자 아저씨가 꽃다발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저에게 그걸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후원자분께서 어떤 분이실지 그간 머릿속으로 상상으로만 그려왔던지라 이런 순간을 맞을 줄은 모르고 지냈던 바였습니다. 예상을 못한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인지 꽃다발을 받아들며 제가 눈물이 나고 말았어요. 당황한 제가 울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다고 그럴 것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 다정한 어투에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강한 척, 냉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온갖 척이란 척은 다 하면서 제가 지내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아원의 다른 아이들처럼 애정과 관심에 목마른 아이였을 뿐이고 하늘나라로 떠난 제 가족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매일같이 그리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저는 남들이 일생일대의 목표로 잡아도 힘들다는 그 어려운 서울대 의대 입학이라는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합격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내심 제가 추락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던 학교의 친구들이, 고아원의 아이들이 결국은 제가 해낸 것을 보면서 코가 납작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이었습니다. 죽은 오빠를 대신해서 제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강한 척을 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는 것을 저는 후원자 아저씨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안겨진 아름다운 꽃다발, 그 화려한 색감보다도 더욱 제 가슴 속에 부드러이 스며든 후원자 아저씨의 다정한 말투 하나에도 저는 언제든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다 쳐다보았는데 그럼에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제가 후련하게 다 울면서 제 내면 속에 감춰진 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셨고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다 울고 나니까 그제서야 민망함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건가 싶었어요. 오래도록 저를 후원해 주신 분 앞에서 이렇게 울긴 하다니. 저를 이상한 아이로 보실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배가 고파지더라. 순이야,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아저씨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순이가 먹고 싶어하는 걸로 아저씨가 사줄게. 거절하는 신용을 할 엄두조차도 안 나서 고개만 끄덕였었죠. 저는 후원자 아저씨를 보면서 이게 진정한 어른이구나 라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른다운 어른이셨어요. 메뉴는 돈가스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 최고로 맛있고 탐이 나는 음식이었거든요. 옆자리에 꽃다발을 두고 돈가스를 먹는 동안 마치 부잣집 아가씨라도 된 기분이 들어서 즐거웠어요.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제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이런저런 말씀을 건네주셨죠. 그 배려가 감사했습니다. 후원자 아저씨가 편하게 느껴진 것인지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건네고 말았었죠.
아저씨께서는 아까의 저처럼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울고 나면 배가 고프다는 것도 아시는 것 같아서요. 제잘거리는 말을 뱉고 난 저는 즉시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 아저씨의 표정이 묘하게 슬픈 빛을 내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뜻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이신 후원자 아저씨를 향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 뵙고 나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강해졌고 그간 제가 개인 후원을 받으며 누려온 것들이 큰 행운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깨달아졌어요.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간 것은 아니었고 서울대 의대가 최고로 여겨졌기 때문에 선택했을 뿐이에요. 적성에 맞았던 것은 그러니까 천운이었죠. 저는 끔찍하리 마치 어마어마하다고 정평이 난 공부량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았고요.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이어가는 것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딱히 친구를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성격하고 친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 고아원은 아주 작은 세상이었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의대에 진학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는 점차 의학 지식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를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도 나타났죠. 저는 설마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 가족들을 빼앗아간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매정하기 짝이 없었던 친인척들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이름,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별로 간절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저를 바꾸어준 남자가 등장했고 저는 어느새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탄탄한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었고요. 고등학교 동창 2명이 저와 같은 의대를 나온 동문인지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예비 신랑은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모와 이모부의 손길을 받으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것만 해도 저와 공통점이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은 내 친부모님이 아니셨어. 나는 입양하였거든. 내가 5살 때 입양을 하셨어. 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는 전혀 몰라. 너무 어렸을 때라서 입양되기 이전의 기억은 없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 예비 신랑 역시도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아주 짧게 고아원 생활을 한 모양이었지만 어쨌든 공통 부모가 있어서 자꾸만 마음이 갔습니다. 저는 후원자 아저씨와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만나기도 했었으나 제가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후원자 아저씨께서 일본으로 떠나셨고 그곳에서 계속 지내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만나 뵙지 못했었죠. 가끔 연락만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원자 아저씨와 함께 신부 입장을 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셨던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자 무척 놀라시더니 감격에 차셨어요. 내가 순이 너를 후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엊그제 일 같은데 그게 벌써 아주 옛날 일이 되었구나. 네가 고등학생이 되더니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되더니 이제는 의사까지 되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성장이 너무나도 기쁘고 세월이 흐른 것이 서글프다. 순이야, 결혼 축하한다. 내가 결혼식장에 가서 네 손을 잡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아저씨가 안 잡아주시면 누가 제 손을 잡아줘요? 제가 아직 나이만 헛먹어서 아직도 표현에 서툴러요. 그래서 말씀을 여태 못 드렸지만 아저씨는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씀을 드렸고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기꺼이 제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신랑도 너무 기뻐하면서 적극 찬성하였어요.
아직 제 은인이신 후원자 아저씨를 만나뵌 적이 없으니 이번에 뵙고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다면서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원래 결혼식 전날에 입국하시기로 했던 후원자 아저씨께서는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시며 당일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하루 늦어진 게 미안하셨던 것인지 거의 저만큼이나 결혼식장의 모습을 일찍 드러내셨어요.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있던 참에 예비 신랑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이와 결혼하는 박병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한 것인지 답지 않게 뻣뻣하게 구는 예비 신랑이 웃겨서 제가 막 웃음을 터뜨렸어요. 예비 신랑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멋쩍어 있고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웃음을 지으시던 후원자 아저씨께서 일순 표정을 굳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 순이에게서 듣기로는 입양이 되어서 살다가 양부모님을 잃었다고 했었지. 입양하라서 친부모님을 모른다고. 자네 혹시 목의 왼쪽에 있는 그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목에 해팔이 있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내가 정말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자네 몸에 그런 점이 하나 더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 그게 등에 있다던지. 와, 어떻게 하셨어요?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제가 등에도 이렇게 생긴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걸 보고도 친구들이 놀려댔었죠. 유쾌하게 대답을 하던 예비 신랑이 문득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표정을 굳혔어요. 그리고 떨리는 눈빛을 한 후원자 아저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저는 불현듯 한 가지 깨달음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지금 처음 알았는데 두 사람 약간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었건만 후원자 아저씨와 예비 신랑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의 인상도 그렇고 체형 같은 게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말릴 새도 없이 후원자 아저씨께서 예비 신랑을 끌어안으셨어요. 이럴 수가. 아무래도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우리 아들 같은 애. 하늘나라로 떠난 우리 집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애달프게 부르짖었던 우리 아들 상호. 상호요? 상호라고요? 고아원에서 제 이름이 상호였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제 양부모님께서 호자를 남기고 제 이름을 병우로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호라는 제 진짜 이름을 잘못 발음해서 강호가 된 것이었다면. 맞구나. 맞아. 나를 닮은 것 같지만 눈매는 영락없이 우리 집사람을 닮았어. 볼수록 우리 상호가 맞구나. 그럼 제 아버지이신 건가요? 설마 제 친아버지이신 건가요? 어느새 예비 신랑도 그렇게 말을 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유의 사태에 압도당해서 멍하니 있었고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우선 자리로 옮겨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며 상황 정리를 들어갔는데요. 희한하게도 두 사람은 이미 본인이 부자 관계임을 확신이라도 한 것 마냥 표정에 당찬 기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은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식부터 무사히 끝냈어요. 무슨 정신으로 결혼식을 올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죠.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 다들 흥분해서 외쳐댔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갈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중요한 게 걸려 있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 저를 후원해 주시고 서울대 의대까지 보내주셨던 후원자 아저씨와 제가 결혼한 남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은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었고 모두가 뒤집어졌었죠. 상호야, 네 할머니가 지금 일본에 계시다. 건강이 무척 안 좋으시니 나하고 얼른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자꾸나. 그리고 후원자 아저씨, 아니 제 시아버지께서 일본에 가셨던 이유도 알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의 곁에 계셔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일본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고 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주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리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게 감사하기로 하였어요. 더 이상 그 어떤 과거의 일도 원망하지 않기로 함께 다짐을 마친 채 즐거운 앞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곁에는 너무나도 든든한 어른이 계셨으니까요. 앞으로 무서울 게 없겠더라고요.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시아버지께서는 많이 늙으셨지만 그럼에도 정정하셔서 저희 부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세요. 가끔 약주를 하실 때면 저를 후원해 주셨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를 너무 오래 늘어놓으시는 바람에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런 것 또한 살아가는 즐거움이겠죠. 그렇게 여기며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대한민국 중년 아저씨입니다. 100세 시대인데 아직 50대 나이라면 장년이 아니라 당당하게 중년이라고 지칭해도 맞는 것이겠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미도 활동 범위도 그리고 관심사도 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사람들 사는 이야기, 특별하진 않아도 수더분하고 구수한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이야기거리들을 즐기게 된 것 같아요.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제외하고 하는 일이라면 단연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기일 듯 싶군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 유행, 그리고 사연을 유튜브를 통해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써서 내볼까 어쩔까를 두고 몇 날 며칠 고민했어요. 혼자 고민하면서 머리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홀로 진지하게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사연을 슬쩍 써서 제출하여 그것이 만약 소개가 된다면 그만한 희열과 보람은 없을 것 같기에 망설임을 거듭하다가 쓰기로 작정해 보았어요. 저마다 사람들마다 모두 사연을 갖고 있고 각자의 역사를 써가면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에 저의 사연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연이라는 것에 제가 도전을 해보았다는 것에서 차이점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그러이 마음 열어주시고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혹시나 제 사연을 접하고 나서 알아보는 이가 있을까 싶어 이야기 속에서 신상이 유추될 만한 요소들은 최대한 생략하거나 적당히 비슷한 것으로 꾸며내겠습니다. 제 신상이 유추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사연 속에 등장하는 다른 누군가가 밝혀지는 것은 원치 않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만 각설하고 저는 20대 팔팔하던 시절에 그 힘을 공장 일에다 쓰고 있었더랍니다. 친척형을 따라 시작한 일이었죠. 원래는 지지부진한 일들을 전전했는데 그런 저의 상황을 한 친척형이 크게 선심 써준 덕이었어요. 그 공장의 사장과 친척형이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친척형이 실권력자였고요. 사장은 공사가 다망하여 바깥으로 돌고 있었으니 친척형이 왕노릇할 때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친척형 덕분에 제가 호강을 얻어서 어느 정도 으스대며 일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척형은 지연으로, 그 아래로 딸려온 저는 혈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공장에다 따리를 들고 일을 했어요. 저희 친척형은 그때 젊을 적 굉장히 얄미운 인간이었습니다. 젠체하길 좋아했고 뭣도 아니면서 떵떵거리는 버릇이 있었죠.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몹쓸 습관까지 있었기에 형수님이 당시 엄청 속에다 화를 쌓아놓고 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친척형 밑에서 저는 안 좋은 부분들을 최대한 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주제했어요. 친척형에게서 부당한 갈굼당한 사람들이 돼서 오만 욕을 다 해대는 걸 몇 번 보면서부터 그런 다짐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그 혈연 덕분에 일자리 얻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 친척형에게 늘 감사하기야 했었죠. 제가 그 공장에서 일한 지 2년이 훌쩍 넘어가던 때였는데요. 겨울 초입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쪽 부근에는 공장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공장은 규모가 있었기에 그만큼의 부지를 필요로 했으므로
다른 코딱지만한 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과는 살짝 거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공장에 커다란 구내식당이라거나 본격적인 부대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다만 주방 일을 맡았던 이모님께서 밥을 짓고 김치를 내오시면 각자가 자리 잡고 앉아 그것만 먹거나 가져온 반찬을 곁들여 먹는다거나 누군가는 또 특이하게 조리 도구를 가져와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공간 정도야 있었죠. 말씀드렸다시피 혈연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공장에 발을 들인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친척형을 따라 저는 외근도 가끔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면 공장 단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특권과도 같은 근무였죠. 하여간 그날도 밖에 나갔다가 늦은 점심을 공장 단지의 식당에서 먹었어요. 메뉴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도 10중 8구 찌개였을 겁니다. 제가 찌개랑 밥을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웬 젊은 놈이 행색 한번 꼬질꼬질해서는 돌아다니면서 껌을 팔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쓰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새는 껌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네요. 옛날엔 별별 껌들 다 있었고 신상품도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껌을 잘 안 씹게 되면서 기껏해야 유명한 게 자일리톨 껌 정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껌이란 게 어느새 추억의 식품이 되었군요. 하지만 옛날엔 껌들 많이 씹었잖아요. 그만큼 많이 팔았고요. 그런 껌을 몇 종류 가져다가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있는 그 젊은 놈이 제 눈엔 좀 놀라웠습니다. 날도 이렇게 추운데 저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그만큼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허우대도 나름 멀쩡해 보이는 젊디 젊은 놈이 어쩌다 껌을 파는 껌파리로 있는 건지. 식당 안까지 들어와 열심히 껌을 팔길래 제가 손짓을 해서 제 쪽으로 불렀어요. 입가심용으로 씹으면 될 것 같아서 한 통 팔아주려고요. 어머 세상에 뭐야? 아 나가세요. 나가. 썩 나가라고. 이런 데서 왜 껌을 팔고 지랄이야? 아휴 거지놈이 짜증나게 하고 있어. 그런데 저희 쪽을 발견한 식당의 여사님이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그 껌파리를 쫓아내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얼른 돈을 꺼내다가 서둘러 하나를 사줘야만 했죠. 저를 노려보는 여사님께 허허 이렇게 어색하게 웃고는 껌을 챙겼죠. 제 행동에 껌파리는 순간 커다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작 껌 한 통에 그렇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던 걸 보면 말이죠. 식당 밖으로 쫓겨나듯 나가면서도 저에게 계속 인사하는 것에 전 속으로 저놈은 어디가 핏이 모자란 놈이구나. 그래서 껌이나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제가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친척형에게 말했어요. 저의 착하고 너그러운 마음도 뽐낼 겸 해서요. 그런데 친척형이 코웃음을 치면서 되려 저에게 훈계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혹시 아냐? 너랑 동갑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고 사는 거 얼마나 안 되고 불쌍한 거냐? 그러니까 너는 임마 지금의 네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다. 힘들다고 맨날 심심하면 나한테 불만 얘기하면서 하소연할 생각일랑 말고 젊은 나이에 사내 새끼가 길 돌아다니면서 껌이나 파는 그런 불행함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비교해보면 네가 얼마나 풍족하게 잘 살고 있냐? 안 그러냐?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단 표현으로는 부족할이 많지 그날 친척형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는지 어이가 없다 못해 억울했을 정도였어요. 그 껌파리에게서 샀던 껌 한 통을 다 먹는 동안에는 하여간 그 억울함이 계속 갔었죠. 그리고 2달이 더 지났을 때였습니다. 완연한 겨울의 도중이었는데 그날도 무슨 건수가 있어서 밖으로 나돌았다가 아예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희 공장이랑 사장님이 잘 아는 식당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추운 날의 뜨끈한 국물을 즐기며 밥을 먹었더랍니다. 적당히 부른 배를 두드리며 식당을 나온 저는 공장이 있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추위의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발견해버리고 말았죠. 길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한 푼 줍쇼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 전에 봤던 그 껌팔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임이 한눈에 보이기 실이 더 추리한 몰골이 되어서는 고작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껌을 팔던 그때는 그래도 꼬질꼬질해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웬 거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것도 아주 상 거지 말이죠.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푼만 주세요. 너무 춥고 너무 배가 고픕니다. 자기 딴엔 외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듣는 입장에는 애처롭게 웅얼거리는 정도로만 와닿았어요. 아마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입술이 허옇게 다 터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입은 옷도 당연히 보온에 취약해 보였고 소매 아래로 나온 손은 추위에 살갗이 전부 터서 얼어붙은 채로 거친 상처들이 나 있었어요. 보기 안쓰럽다 못해 아주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죠. 제가 바로 앞에 서니까 지저분한 머리통이 절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 푼 줄 작정이었어요. 도저히 그냥은 못 지나치겠더군요. 그래서 돈 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를 뒤졌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의문스럽게 고개를 갸웃하며 계속 애꿎은 주머니를 전부 뒤지던 저는 뒤늦게 아차 싶었습니다. 그 공장에다가 벗어두고 온 작업복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기억난 것이었죠. 작업복 위에 두꺼운 겨울 외투까지 걸쳐 입으려니까 그러기 어려워서 그냥 작업복은 벗어두고 나왔던 참이었습니다. 저희 공장의 사장과 막역한 사이라서 장부에다 공장 이름 대고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터라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씨,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지. 저기 미안한데 돈을 작업장에 두고 와서 지금은 못 주겠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고 미치겠네요. 제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빈말도 아닙니다. 정말 한 푼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민망함에 속으로 뒷머리를 벅벅 긁으며 어렵사리 말을 꺼내니 그 전지 껌팔이었던 거렁뱅이가 반응을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아, 그러냐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배시시 웃어주었어요. 추위에 볼은 죄 터져가지고선 돈을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하는 변덕쟁이한테 그렇게 웃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버버하면서 물어봤죠. 하도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혹시 밥은 언제 먹었습니까? 글쎄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고야, 이거 아주 큰일 날 사람이네. 농담이 아니라 분명 진담으로 오래 굶었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제가 경악하고 있을 때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슈퍼에서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삿대질을 하셨죠. 아직도 이러고 있었네. 썩 꺼지라니까. 자꾸 쫓아내도 이쪽으로 오고. 거참, 사람 열받게 하고 있어. 지난번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으면 다신 오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기껏 그래서 사라졌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며칠 만에 나타나서 여기서 아주 또 지랄을 떨고 있네. 이미 전직 껌팔이었던 거렁뱅이의 악명은 높은 모양이었습니다. 구걸할 때가 마땅치 않았는지 주변 분들이 쫓아내도 자꾸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듯 했어요. 사장님의 역성에 그 거렁뱅이가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몸을 웅크렸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괜히 나쁜 놈이 된 것만 같아서 난처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게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더러운 거지 새끼. 저거 하필 여기서 죽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 죽을 거면 저긴 멀리 야산에 가서 죽든가. 왜 여기서 자꾸 저러고 있대? 재수없게 시리. 에휴, 불결하다 못해 아주 불길해 죽겠네. 그 발언을 듣고 울컥해버린 것은 저였습니다.
그 추위에도 삽시간에 머리에 열이 올라 뚜껑이 열릴 판이었고 콧구멍에는 분노에 찬 뜨거운 콧김이 나왔죠. 어이, 걸을 힘 있으면 일어나요. 이봐요, 걸을 수 있겠거든 지금 당장 일어나 보라니까. 저는 어느새 눈앞에 거렁뱅이를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어요. 영문을 모르고 당황한 그에게 제가 단호한 말투로 선언해 주었습니다. 먹을 거 줄 테니까 배 채우고 싶으면 일어나서 나 따라와요. 여기서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든가 배고파서 굶어 죽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아니, 둘 다 해당일 수도 있지. 그런데 바보같이 앉아만 있으면 다야. 보니까 오늘 내로 까딱하면 골로 가겠구만. 제 말에 놀란 그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저를 뒤따르는 것을 슈퍼 사장님이 넋이 나가서는 입을 떡 벌린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힐끗 돌아보고는 그것을 확인한 채 위풍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홧김이라지만 이미 저질러 버렸으니 뭔가 먹을 것은 당연히 줘야 했으니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았어요. 식사 시간에 먹고 남은 밥이 있는 것이 다행히 보이길래 이거라도 괜찮으면 먹으라고 줬더니 눈이 아주 횟가닥 뒤집혀서는 그것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걸신 들렸다는 표현을 쓴다면 그건 걸신에게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밥을 퍼먹는 걸 보았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먹으라니까. 왜냐면 한참 배 굶었다가 갑자기 음식 집어넣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기껏 길에서 구걸하면서 부재했던 목숨인데 허무하게 잃고 싶어요? 배가 다 쪼그라들어 있는데 이 음식들을 한 번에 다 쳐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멀쩡하겠나? 천천히 먹으라고 말해도 듣질 않아서 결국 제가 큰 소리로 단단히 주의를 줄 수밖에 없었죠. 그제야 먹는 속도를 늦추고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살펴가기도 하며 밥을 먹더군요. 일단은 줄인 배를 채우게 하고 나서 저는 바쁘게 할 일이 있었으므로 먼저 근무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식당 구역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구석에서 졸고 있던 걸 제가 깨워서 같이 과자 한 봉지 나눠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지 멀쩡해 보이고 젊어 보였는데 역시나였어요. 군필자에다가 저보다 나이가 3살 아래였어요. 통성명을 한 이때 이후 저는 이 우연인 듯 운명인 듯 만나게 된 이 인연을 제 동생 삼듯이 했습니다. 이 동생은 지독하게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했어요. 지독하게 가난해서 다들 어렸을 때 손만 쪽쪽 빨고 다녔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부모님이 자식은 많이 낳아서 3남 2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셋째였던 이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가난보다도 더 상처였던 부친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집안에서 마음을 떼게 되었대요. 결국 도망을 쳐 가출했던 것이죠. 이 동생이 말하기를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 근방에서는 가난으로 인해 야반도주하고 가출하는 경우들을 결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네요. 챙겨나온 푼돈은 금세 떨어졌고 동생은 굳은 일과 험한 일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군대를 일찍 다녀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크게 절망감을 느꼈다더군요. 돈은 없고 할 것도 없으니 무조건 막노동판을 찾아 전전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만 맞닥뜨렸대요. 불행의 신이 내린 저주가 이 동생에게 꽂히기라도 한 것 마냥 그렇게나 상황들이 안 풀렸다고 합니다. 얻어맞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혹사는 기본이고 돈까지 떼이고 오만무시 다 당하면서 모욕을 받으니 완전 질려버린 이 동생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르고 흘러 껌을 팔게 되었고 구걸까지 하는 거지로 전락했던 것이죠. 오갈 데 하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 고민이 되더군요. 그래서 친척 형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1명 정도 일 시킬 자리는 있지 않냐면서 열심히 설득을 했어요. 너 하나만도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데 생판 모르는 남을? 그것도 뭐? 길에서 구걸하던 거지 새끼라고? 네가 말했던 예전에 그 껌파리? 아휴,
너야 당연히 우리가 친척 사이니까 괜찮다 치는데 거지는 좀 아니지 않냐? 너도 임마 네가 일을 좀 못하는 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잘하니까 망정이었지. 그런 마댕인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웬 거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야. 아 절대 안 돼. 친척형은 당연히 안 된다며 극구 반대를 외쳤지만 제가 사정에 사정을 했습니다. 목숨 하나 살리는 셈 치자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설득했는지 몰라요. 제가 객기부려서 데리고 와버렸으니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일 하나도 모르는 초짜니까요. 저는 돈 안 받고 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감사합니다. 그 동생이 진심 어린 태도로 부탁하자 친척형도 결국 흔들리고 말았죠. 그 공장에 제대로 된 복지시설이야 없었지만 자려면 얼마든지 잘 때는 있었고 밥 먹고 씻는 것도 가능했으니 경비도 겸할 겸 머물게 해주는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돈을 안 받고 일을 시작하겠다니 바로 이것이라면 사장에게도 말할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친척형은 어쨌든 자기가 사장한테 말을 전달하고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대뜸 근본 없는 놈을 데려와서 채용하겠다 그러면 씨알도 안 먹힐 게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돈 안 받고 지내겠다니까 그럴싸해졌죠. 아휴, 그래. 그렇다면 일단 알겠어. 일단은 지내게 해줄 테니까 대신 네가 책임져라. 네가 길에서 멋대로 주워왔으니까 네가 책임을 지란 말이야. 친척형의 허락을 위시한 불호령을 듣고 저는 솔직히 그때 후회했어요. 괜히 순간 욱해서 오지랖을 부렸구나 했죠. 제 일 하기에도 바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가르쳐야만 하는 생 초보를 상대해줘야 했으니 때로는 데리고 다녔고 때로는 제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일 제대로 하고 있나 감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고 세월이 금세 총알같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동생과 6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부렸던 저의 변덕으로 그 동생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무려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랑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 살아가는 모습들 참 기가 막히고 재미있죠. IMF라는 큰 일을 겪으며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몸집을 제법 키워냈던 공장도 위태로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에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동생은 공장을 떠났어요. 그 공장에서의 2년, 근무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 동생은 절 은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자기 고향 지역으로 가볼 것이라고 했죠. 고향을 떠날 때 설렘보다는 온통 불안이었어요. 그곳을 떠나는 의미가 무조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저는 형님이 아니었다면 기껏 살기 위해 발을 들인 세상에서 죽었을 겁니다. 후회 속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셨고 또한 살 길을 알려주셨죠. 저 여기 있는 동안 방황할 때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도 형님이 도와주셨던 게 정말 컸습니다. 저 오지게 욕먹었던 일 있었을 때도 형님이 제 편 들어주시고 방패막이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든든했던지. 저 그거 다 압니다. 전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저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형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제 뼈 마디마디마다 다 새겨서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저를 형님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동생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고 끝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돌아설 때 제 가슴도 감동으로 벅차올라 있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토록이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적인 일로 느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회포를 풀고 어디라고 자리 잡으면 꼭 연락 달라고 저는 그런 당부를 마지막으로 남겼어요. 이별이 시원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섭섭한 마음만 크더군요. 그리고 1년여가 지났을 때 그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들을 그 동생은 손에 쥐고 떠났지만 저는 그 동생 연락처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요. 간만에 목소리를 듣게 되니 정말 반갑더군요. 동생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일을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경사도 알려주었죠. 저한테 오실 것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희 와이프랑 둘이서 결혼식 날에 가봤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와주셨어요? 5시간은 좋게 넘게 걸려 오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날에 왜 울려고 하고 난리야? 얼굴 펴. 새신랑이 활짝 웃어야지. 야, 너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멋지다, 어? 태가 난다. 그 동생이 저와 제 아내를 보자마자 울컥해서 바로 울려고 하기에 제가 막았습니다. 하마터면 결혼식 시작하기도 전에 우는 새신랑을 볼 뻔했네요. 그 후로도 그 동생과는 종종 연락을 했어요. 그러다 뭐 때문이었나? 하여간 시간이 점차 많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지게 되었죠. 다른 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제가 바쁘다고 탓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제 그 친척 형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재산 다 처분한 뒤 가족과 미국으로 떠났어요. 가서 세탁소 차릴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떠났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친척 형네가 떠나고 나서 몇 달 후 소식을 들어보니 세탁소 개업은커녕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더군요. 몇 년 후에는 작게 피자집을 차렸고요.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잘 됐다가 그 후론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참 넓어서 살기는 좋은데 가끔은 좁아터진 한국 사회가 그립다면서 징징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해요. 하여간 미국에서 그냥저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 45에 제대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게 잘 풀려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제 나이 50이 되었을 적에는 나름 부자라는 느낌이 났던 것 같네요.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게 점점 좋지 않게 되었고 이 시기에 제가 판단을 잘못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업 실패가 판단 미스에서 나오는데 저도 그런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완전 악화되었고 결국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정신이 쏙 빠진 채로 확인해보니 빚더미 위에 앉아있더군요. 마치 도미노의 원리처럼 채무들이 줄이어서 발생했던 터라 원금은커녕 저는 이자 갚는 것에도 벅찼습니다. 저는 딸이 2명 있어요. 제 사업이 확 기울면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게 됐을 때 딸이 28, 23이었네요. 상황이 나아질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랑 아내가 그러는데도 딸들은 걱정이 가득 차서 믿지 않았었죠. 작은 애가 아직 대학생이던 때였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 휴학해서 등록금을 자기 스스로 번 뒤 복학하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죄스러웠는지. 빚이 있으니 뭘 해도 되지 않았어요. 빚이 발목껴 있었으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도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아내가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위가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다닐 여유 없다고 치료받을 상황 아니라면서 뭐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하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이프를 강경하게 말릴 수만은 없었던 제 입장이 비참했습니다. 에휴, 이렇게 벌어서 어느 세월에 그 빚을 다 갚으라는 건지. 한숨 속엔 늘 눈물이 들어있었어요. 파산 신청이 거절당한 것에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해보자면서 겉으로는 힘을 내려 했지만 저희 가족은 크게 낙심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작품 찍고 광고 찍어서 단기간에 그 돈 벌어서 갚는 연예인이라도 돼? 아니잖아. 우리 이런 식으로라면 내 식구가 죽어랍시고 모아봤자 그 빚 다 갚는 게 수십 년이야. 저희 큰애 신랄한 말에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한 끝이 보일 거라고
힘을 내자고 그렇게 말하는 제 입을 꼬매버리고만 싶었죠. 파산 신청을 위해 전문가를 다시 물색하기로 했지만 저는 속으로는 이미 모든 의욕을 잃은 뒤였습니다. 깊은 우울감이 절 집어삼킨 뒤였죠. 완벽하게 지쳐 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만 싶었죠. 왜 사람들이 이런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극단적 선택부터 떠올리게 되는지 그 심정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세상을 떠버려야겠다는 결심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전의 인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씩은 연락해야겠다 싶어졌죠. 아직 그럴 만한 약간의 활력과 실행력을 갖고 있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연락들을 했습니다. 도중에 그 동생에게도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해 본 거였어요. 마침 한가한 때였다고 하면서 제 연락을 반갑게 받아준 그 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로 옛날 그때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옛날을 회상할 수 있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는데 몇 시간 후에 그 동생으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형님, 정말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나 들렸습니다. 그걸 느끼고 고민하다가 문자로 보내봅니다. 혹시 그간 무슨 일 있으셨던지요? 고민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저에게 형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고민하면서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가 반복하다가 그냥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런다고 이런 말만 적어서 전송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그 동생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안 받고 싶었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놀란 목소리로 물어오는 그 동생에게 저는 그간의 사업 실패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동생이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럴 거 없다고, 그러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든 제가 사는 곳 찾아내서 자기는 쳐들어갈 작정이니까 그냥 순순히 알려주시는 게 좋을 거라며 그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별 수 없이 주소를 알려주었죠. 그랬더니 그 주말에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과일을 들고 왔는데 그 비싸다는 샤인머스켓 한 박스였어요. 그냥 바나나 같은 거나 사오지. 너는 뭐 이런 비싼 과일을 다 사왔냐? 형님, 웬 바나나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샤인머스켓 제 농장에서 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 그 동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말았네요. 사업이니 뭐니 자기 일 한다는 것만 알았지 농장 있다는 건 미처 몰랐거든요. 그 동생은 남들보다 샤인머스켓을 일찍 시작해서 크게 재미를 봤다고 했어요. 농장 이야기라든가 그런 시시한 주제를 나누다가 돌연 그 동생이 표정을 굳히더니 저에게 자세히 실패한 그 사업 얘기며 빚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류도 보여달라고 했죠. 저는 가지고 있는 서류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세한 경위들을 풀어놓게 되었어요. 아주 한참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윽고 그 동생이 오늘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30년 전 형님이 살려주셨던 이 목숨, 제가 드디어 그 은혜 갚아드릴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 같습니다. 동생이 그러면서 씩 웃는 것에 제가 너무 놀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네요. 전 기껏해야 조언 정도나 그 동생에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라면서 자기만 믿고 있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상상도 못한 종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이 떠나가라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지독했던 마치 지옥 입구의 아가리와도 같이 느껴졌던 그 빚. 그 동생이 전부 해결해 주었던 것이에요. 처음엔 다른 수를 써보려 했지만 가만 보니 그 금액이면 자기 수중의 돈으로도 해결 가능한 액수라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런 말을 아주 덤덤히 꺼내는 그 동생을 보고 제가 놀라서 자빠지고 말았죠. 저희 집사람이랑 애들도 다 동의한 겁니다. 형님의 빚을 갚아드리는 거라면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찬성이라고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저 독단적으로 저지르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갚아드리고자 하는 걸 받아주세요. 저는 차마 그런 거액을, 그런 해결을 바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동생은 아주 완강했어요. 제 아내와 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다들 놀란 마음에 그리고 또 감사한 감동으로 눈물을 보였죠. 이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부르짖는 가족들을 외면하지 못한 저는 대단한 염치를 불구하고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부탁하겠다고 그 동생에게 답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동생은 제 빚을 모조리 다 청산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두고두고 반드시 갚겠다는 제 선언에 그 동생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죠.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형님의 은혜요. 그건 시간이 갈수록 더 그 의미가 짙어졌다는 걸 아세요? 그때 근 7년을 형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일하는 동안 저 불편한 적이나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은 다 형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깨달았죠. 저 결혼했을 때요. 그 먼 거리를 흔쾌히 달려와 주셨고 제 결혼을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무려 축의금을 100만 원이나 주고 가셨던 거. 제가 집사람과 감동해서 손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귀한 인연이 거름하여 축하해준 결혼이니까 우리 반드시 잘 살아보겠다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부부의 연 깨트리지 말고 잘 지내자고 그때 서로에게 맹세했었죠. 그날의 기억 덕분에 저랑 집사람 잘 살았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살면서 많은 순간들이 힘들게 닥쳐왔지만 그때를 떠올리며 모든 고비들을 넘어왔어요. 구걸이나 해댔던 저에게 선뜻 내밀어 주셨던 형님의 손,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악 물고 성공가도를 달려왔습니다. 성과가 미흡할 때마다 전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아니다. 나는 아직 완주하지 않았다.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던 것은 형님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에게 형님을 만났던 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형님, 제가 옛날에 그랬었죠? 저는 형님의 은혜 반드시 다 기억할 거라고요. 그러니 그런 저를 기억해달라고요. 형님, 옛날의 저를 아직 기억하십니까? 그 동생의 질문에 저는 눈물을 쏟으며 차마 울음이 터져나올까봐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어요. 다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간신히 끄덕거린 것이 대답이었죠. 그러자 그 동생 역시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지금 이렇게 쓰게 된 돈이요. 금액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아주 후련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제가 응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전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며 달려왔던 것일지도 몰라요. 비워진 것만큼 다시, 아니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전 믿고 기다리면서 앞으로를 살면 됩니다. 저에겐 어떤 길이든지 그저 은혜일 뿐이니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형님,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런데요, 이 돈이란 게 없으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그때 죽을 뻔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돈이란 게 없어서 그대로 마감할 뻔했던 제 인생 구제해 주셨던 게 바로 형님이었죠. 형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질 수 있게 한 것이 제 손길이란 생각에 저는 진짜 행복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아가십시오. 저희 아직 앞날 창창한 중년이잖아요. 완주를 향해 멋지게 더 달려가 봅시다. 눈물로 앞도 잘 안 보일 지경인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생과 얼싸안고 얼마나 흐느껴 울었는지는 굳이 다 묘사하여 적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태어나서 그렇게 골이 깨질 듯 실컷 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벅참이 제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그 누구에게라도 떳떳할 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비록 적은 돈 벌면서 살고 있지만 사업 잘 돼서 떵떵거렸을 시절보다 더 표정이 좋습니다. 마스크에 입이 가려져 있어도 상대는 제가 웃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눈에 항상 웃음기를 머금고 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인생이 그저 감사해서 자동으로 웃음이 납니다. 마치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고요. 그 동생에게서 받은 도움, 엄청난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 다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 확고히 서서 결코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되었습니다. 비단 저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와이프는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고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때 되면 결혼하겠다던 딸들은 완전히 변해서 자기 꿈들을 찾고 있습니다. 딸들이 둘 다 자기 삶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달라진 게 보여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준 그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로는 절대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다시 또 뭉클해지네요.